출발 새 아침.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7분간 침범하자 우리 공군은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360발이나 퍼부었습니다. 일본도 자위권을 발동한다며 러시아에 공식 항의를 했고, 독도는 일본 땅인데 왜 한국이 나서냐 이렇게 억지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독도 상공은 한국 영공이어서 일본은 진입할 수조차 없었고 러시아는 일본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고위 침범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공군의 대응력이 돋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독도는 한국 땅임을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WTO에서 격돌을 벌였던 대한민국과 일본, 양쪽 다 아직까지는 무승부라지만 일본 우긴다고 되는 건 아니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문을 열겠습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벗. 네, 하지만 마냥 달콤한 벗은 아니죠. 쓴소리도 할 줄 알고 좋은 말도 할 줄 알고 벗입니다, 벗. 이정훈 시사평론가 함께 하셨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이렇게 씩씩하십니까? 아침에 밥을 많이 드시고 오셨나요? 그게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 요즘 날씨가 이래서 네. 많이 좀 가라앉잖아요. 네네. 네, 저라도 좀.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예. 요즘 너무 심상치 않은데 이거 큰일 아닙니까? 네, 북한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네. 오늘 오전 5시 34분 그리고 5시 57분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를 했다는 거고요. 네네. 비행은 약 430km. 그래서 지난 5월 9일에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와 유사한 종류로 일단 추정은 됩니다. 세부사항 부분은 지금 한미 당국이 분석 중이라 그러고요. 네. 북한은 지난 23일도 그 3,000톤급 이상으로 추정되는 신형 잠수함 전격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3형을 발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전망도 내놓기도 했는데 네. 이번에 발사한 것이 그거는 아닐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만 혹시 그것이라면 이건 또 굉장히 또 파장이 커질 수가 그렇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좀 지켜봐야 어찌됐건 되겠네요. 북미 이 대화 재개에 앞서서 좀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압박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러시아 정부가 영공을 침범한 적이 없다. 네. 우리는 그냥 조작을 잘못해서 잠깐 들어갔다 나온 거다. 이렇게 지금 공식 입장을 밝히고 나서서 그 이전에 있었던 무관이라 그래야 되죠. 국방무관. 네. 국방무관이 깊은 유감을 표시한 것하고는 좀 다른 입장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논란의 대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어제 11시께 브리핑에서 러시아 네. 대사관 이 차석 무관이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 네. 러시아 국방부가 즉각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혀왔다라고 공개를 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5시간 뒤 오후 4시께 국방부는 러시아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이 좀 이 차석 무관이 밝힌 내용하고 좀 상반된 내용이에요. 뭐냐면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 조종사들이 비전문적 비행을 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주한 러시아 대사관도 트위터에서 윤 수석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네. 자, 청와대 윤도한 수석의 이제 브리핑을 놓고 지금 계속 적절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혼선을 초래한 거 아니냐? 청와대하고 부처 손발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아니다. 전략적으로 일부러 공개를 한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영공 침해 사실을 이 러시아 측이 인정했다는 거를 빨리 기정사실화하려고 전략적으로 공개한 거다. 그렇죠. 뭐 이래서 사과했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예, 지금 뭐 설왕설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But. 네.
사건 발생 당일에 러시아 공군 그 세르게이 코빌라슈 장거리 비행 사령관이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우리 영공 침해한 적 없다. 네. 우리 조종사, 그러니까 한국 조종사들의 대응이 오히려 공중 난동 행위다라고 이미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 좀 입장 정리하는 과정이 조금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것이 이제 입장으로 확인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그와 동시에 왜 차석 무관이 이렇게 말했을까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한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비공식 의견을 전달했던 거 아닌가 싶고, 뭐 이쯤에서 끝내는 게 어때? 뭐 이런 의도도 좀 있지 않았을까? 네. 하여튼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계산해서 좀 대응을 치밀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장거리 비행 사령관이라고 하는 것하고 네. 차석 무관하고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원래 잘 아세요? 계급으로 보면 당연히 장거리 비행 사령관이 높겠죠. 더 높아요. 네.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떤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누구예요? 무관인가요? 그러니까 뭐 군사 관련해서는 네. 대체로 이제 대사관에서는 무관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그 윤도한 수석이 밝힌 이 차석 무관은 네. 그야말로 차석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수석도 아니고. 예. 그래서 약간 이제 뭐 흔히 하는 얘기로 급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한 거라서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개인 의견일 수도 있다라고 러시아 쪽에서 주장을 해버리면 네. 사실은 또 우리가 또 뭐라고 또 얘기하기도 좀 힘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외교라고 하는 게 상당히 민감하니까. 네. 처음에는 미안하다, 깊은 유감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거 내가 좀 너무 빨리 인정한 거 아니냐? 이거 아니라고 좀 해야 되겠다. 자기네끼리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아니다. 우리 이거 니네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일부러 나가는 쪽으로 러시아가 네. 그 바꾸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 국가들이 다 제국주의를 경험한 국가들인데 네네. 제국주의 국가들의 화법이 대체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하면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일 다 버려놓고 네네. 이렇게 이제 그 이중적인 그런 그 태도 내지는 그런 전략을 많이 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변 국가들이 상당히 좀 불편하게 계속 지금 나오는데 네. 잘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이제 한국인 2명이 탄 러시아 선박이 북한에 납포됐다는 소식도 있고, 예. 또 북한 직파 간첩을 우리가 검거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들어온 소식만 해도 엄청나게 소화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지금 급박하게 여러 가지 소식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일단은 오늘은 그 러시아 것까지만 좀 정리를 하고 네. 나머지 선박이라든가 간첩은 좀 다음에 기회 때 한번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더 기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좀 네. 힘차게 얘기해 볼까요? 고맙습니다. 네, 이종환 평론가였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오늘 뉴스벗 첫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지금 그 두 번째 시간 나와 있는데요. 오늘 그 슬기로운 인터뷰, 내년 4월 총선을 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이 선거 연대해서 치르게 될 것이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됐습니까? 네, 홍문종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 아침부터 연락드려서 죄송하고요. 별 말씀을, 예. 지금 워낙 그 홍문종 대표에 대한 관심들이 뜨겁고, 특히 그 광화문 광장에서의 천막 치는 것하고 좀 서울시하고의 갈등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좀 힘든 상황들이 그동안에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과 우리공화당이 선거 연대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솔솔 나와요. 근데 네. 한국당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있었는데 우리공화당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날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여당은 이른바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뭐 정의당도 있고 또 뭐 민평당도 있고 또 바른정당 일부도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 결국은 선거를 공동으로 치르게 되는데 네. 이른바 우파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우리 공화당이나 우리 한국당도 거기에 거기처럼 우리 우파도 다양한 그 국민의 그 눈높이 또 입맛에 맞는 정당들이 어떤 면에서는 같이 이번 선거를 치러야 된다. 특별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연동형 그 선거제가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더더군다나 절실하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과정에 있어서 네. 뭐 연대 얘기도 했고 또 뭐 실질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했을 뿐이고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 그리고 또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제안이 있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러면은,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외연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여쭤볼 건데요. 지난 22일에 있었던 이현주 무소속 의원의 출판 기념회 관련해서, 당시 행사에 그 보수 야권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뭐 황교안 대표도 참석하셨고, 우리 홍문종 대표도 참석하셨는데, 이러한 식의 횡포가 보수 통합의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맞습니까? 이제 보수 통합이라는 걸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당으로 모여서 우리가 이번 선거를 치르는 게 맞는 것이냐. 네.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어떤 형태든지 간에 보수가 서로 아주 느슨하게나마 서로 힘을 합쳐야만 지금 민주당과 민주당이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가 펼치는 네. 이른바 여의도 3분의 2 확보에 대한 야망을 꺾을 수 있고 또 국민들에게도 그 보수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함으로 해서 그동안 한국당이 놓치고 있었던 보수파 국민들을 우리 공화당이 흡수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는 그 보수의 외연이 확정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현주 의원한테 상당히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이현주 의원에게 싸움을 하려면 공화당에 와서 싸워라. 적극적인 영입 제안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셨다고 하는데 이현주 의원 영입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까? 요즘 자유보수주의 우파 시민단체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행동하는 자유시민. 그리고 요즘 탄핵에 대해서 잘못했다. 탄핵을 했으면 안 됐다.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가난을 물리치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로 보수 우파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어서 네네. 보수 우파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이현주 의원님과 같이 보수 우파를 새롭게 건설하는데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날 아마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이현주 의원을 아마 한국당에서 모시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한국당 의원들도 대거 참석하고 또 황교안 대표도 러브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는 한국당이 지금 어떤 보수의 정통 보수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운 보수 당이 만들어지기를 간곡히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한국당이 우리 공화당이 더욱더 보수를 위해서 잘 투쟁하고 있는 정당이고 네. 또 이현주 의원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같이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상적인 교류가 가능한 그런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가 가서 이현주 의원도 짜먹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 공화당과 같은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같이 어떤 형태로든지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몸값이 지금 천정부지를 뛰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하고 의원님이 저녁 만찬 자리에서 그 내년 총선에 연합공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그 당시 참석했던 사람들 말에 의하면 의원님께서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뭐 이런 취지를 말씀을 하셨다는데 맞아요? 뭐 다양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취지의 내용들이 뭐 제가 얘기를 했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 또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 뭐였고 또 당시는 그 박맹우 사무총장이 그 총장 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축하하는 의미에서 뭐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시나리오의 가능성들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누가 어떤 워딩을 했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말씀들이 서로 오고 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덕담 차원에서 오고 간 거다 뭐 이렇게 좀 들리긴 합니다만은. 네네. 네.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네네. 조국 민정수석이 이르면 오늘 교체가 되고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뭐 이견이 뭐 많이 있죠. 네네.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뭐 이제 앞으로 그 조국 법무부 장관이 여권 내에 있어서 자기 무슨 대권 주자다 어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법무부 장관으로 거론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 당내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거는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거는 뭐 이제 공수처 문제도 그렇고 이제 검찰을 컨트롤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 선거를 여당의 그 환경을 완전히 그 여당의 선거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 의도가 백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많은 사람들이 출마한다고 아마 사표를 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선거의 공정성이 물 건너간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뭐 공수처를 비롯해서 공수처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그 이슈로 나와 있는 그 정부가 밀어붙이고자 하는 법안들을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상당히 저희 야당으로서는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무모한 인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요 근래에 우리 국민들을 갈라치기 위해서 뭐 친일과 반일로 나누는 거라든가 또 그 전에 그 조국 민정수석이 일개 비서에 불과한데 뭐 정국에 관해서 뭐 이런저런 SNS를 통해서 이런저런 뭐 페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이런저런 자기 의견을 부적절하게 표현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과거의 전례들로 봐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화당에서는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는 걸 두고 서울시하고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고 있고 서울시는 남부지방법원에 점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 이런 것까지 냈는데요.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문제지만 뭐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계속해서 치시겠다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철거 비용이나 이런 청구 금액이 상당히 늘어날 텐데요. 네, 뭐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도 그 이석기 전 의원 7년 동안 갇혀 있었다, 풀어내라 하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텐트도 치게 했고 거기서 2만 명이 모여서 이른바 데모도 하게 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세월호는 거기 5년 동안 텐트 치고 지금은 기념관까지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은 민중당이라든가 민노총이라든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광화문 광장을 쓰게 하면서 우리 공화당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보수 우파 시민들이 광장을 쓰는 것은 한 번도 허가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저희가
아시다시피 6월 25일, 2019년 6월 25일 날은 저희가 평화적으로 저희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텐트에 용역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90여 명이 뭐 갈비뼈도 부러지고 눈도 실명하고 뭐 이런 결과를 초래했거든요. 네, 이것은 명백한 단합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런 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발표하는 제가 그 아고라 같은 광장이다. 왜 우리들한테만 그렇게 선별적으로 좌파나 공평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억울하다. 네, 우리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해달라. 광화문 광장을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공화당의 홍문종 공동대표였습니다. WTO 이사회에서 한일 외교 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 때의 생각과는 다르게 결과가 조금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일반 이사회에서 양국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때 각 국의 의사나 입장을 듣고 다른 나라들이 어떤 식의 태도를 취하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게 여론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참석한 중립적인 혹은 뭐 제3의 국가들이 아직까지는 어느 양쪽의 주장이든 맞다 안 맞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일본이 사실은 처음에 그동안 얘기됐던 것하고 좀 다른 종류의 얘기를 하면서 마치 대한민국이 오버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마 다른 국가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일본 어디까지 꼼수 부릴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서 돌아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결론 없이 끝난 WTO 이사회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모시고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 샵 0945, 샵 0945로 짧은 문자 50원, 단 문자 100원 들어갑니다. 이 문자 좀 보내주셔서 저희 이번에 WTO 이사회에서의 상황이나 혹은 향후 방향에 대해서 조금 의견 주시고요. 또 특히 이 되게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셨는데 우리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 간단하게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네, 교수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노영희 변호사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WTO 이사회, 일본 이사회에서 우리 나라의 대표가 이제 아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거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어필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일본은 조금 우리보다 명분이 적으니까 또 논리적으로 모순적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의 주장이 다른 나라들의 호응을 얻을 것이다. 사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잘 된 겁니까? 예. 어제 24일 일반 이사회가 개최되었고요. 네네. 지금 모두의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며 각자의 주장을 전개하고 종료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번 일본 조치가 왜 WTO 협정에 몇 가지 조항에 위반되는지를, 우리 수석 대표가 설명을 이제 했고. 일본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번 조치가 자기들의 수출 통제 체제에 따른 일반적인 조치다. 두 번째는 이게 설사 WTO 협정에 저촉이 되더라도 국가 안보의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된다는 원래 입장을 다시 반복을 하고 서로 간에 더 이상의 입장 교환은 없이 이제 그 시점에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실패한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원래 이제 이런 이슈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으면 사실은 여러 회원국들이 이런저런 발언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이쪽 입장이든 저쪽 입장이든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요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문제가 생긴 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점. 두 번째는 이게 워낙 한국과 일본 간의 첨예한 문제라는 것을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WTO 회원국이 164개국인데 아마 어떤 국가도 당장 이 시점에 이런저런 입장을 기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국가들도 좀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쪽의 말만 듣고는 모르겠으니 좀 생각하고 우리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 특이한 점은 네. 어제 수석 대표가 한 발언, 우리 수석 대표가 한 발언 내용을 봤더니 네네. 일본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제 판단에는 아마 이번 조치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네. 또 왜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는지는 아마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분이 공식 석상에서 164개국 회원국 대사들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네. 아마 상당히 이제 나름 중요한 정보를 갖고 이제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네. 지금 1대1 끝장 토론을 또 제안하기도 했는데 일본이 거절했다. 네네. 예. 네네. 일본 대표와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자, 양자 회의를 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일본이 거절했다고 하네요. 이유가 뭔가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노 변호사님. 먼저, 일본 스스로의 현재 스탠스가. 네. 이 문제는 WTO로 올 문제 자체가 아니다. 그게 일본의 기본 입장입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한국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본이 자발적으로 응하는 모습을 취하게 되면. 네. 그다음부터는 스스로의 논리 모순에 빠지게 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다음으로는 아마 일본 입장에서 현 단계에서는 한국한테 딱히 다른 얘기를 할 만한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본 정부 설명을 들어보면 이 조치에 대한 배경이나 이유나 방식이 사실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한국에 대해서 이게 실무급 레벨이건 고위급 레벨이건 대화를 이어가게 되는 모습을 취하면 결국 자기들의 조치에 어떤 여러 가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설명에 대한 논리나 근거가 아직은 일본 스스로도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WTO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상당히 부담을 가졌을 것 같고, 다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걸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라고 봤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 미국은 어떤 입장인가요? 미국이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태도를 취하거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어제 일반 인사회에서 미국은 발언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런 이슈에 대해서 미국이나 EU 이런 국가들은 굉장히 조심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자기들도 다 걸려 있거든요. 네네. 예, 가장 이렇습니다, 노 변호사님. 우리가 일본을 지금 가장 강력히 비판하는 국가안보 예외 조항. 또 사실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국가안보 예외 조항을 많이 원용을 하고 여러 국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거든요. 네네. 이제 그러니까 미국 스스로도 이 이슈에 대해서 당장 언젠가는 입장을 표명하겠지만 현 시점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는 아직 조금 곤란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이제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일본이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행정 절차를 사실상 어제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3주 정도가 지나면 시행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반도체 부품 3개가 문제가 아니라 1,000개 정도가 지금 다 여기에 걸리게 되고, 결국은 다 수출될 때까지 90일 이상의 심사를 하겠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부가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책 같은 게 있습니까? 사실은 세계 소재 부품보다가 지금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게 더 크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네.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순서로 가게 되면 정부에서도 입장을 밝혔지만 우리도 다양한 조치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대표적인 게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도 여러 가지 조치를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고요. 네. WTO 제소도 이미 정부에서 입장을 밝혔지만 화이트리스트 제외까지 가는 상황이 되면 아마 WTO 제소도 점점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좀 전망이 밝지 않아요. 아침부터 좀 뭔가 좀 뻥 뚫리는 듯한 말을 좀 듣고 싶었는데.
교수님께서 그냥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주시고 참 답답한데 어떻게 우리 그 국민들에게 한마디 교수님 생각하시는 방안 혹은 이게 어차피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한 1분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아니, 노 변호사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사실 일본이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네. 왜냐하면. 근데 우리만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 가만히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우리 비판은 우리는 당연한 거고 당사자니까. 네. 근데 하나 주목할 게 뭔가 하면,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나 블룸버그나 또는 여러 이제 국제 언론에서 비판하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네. 이들 언론들이 비판하는 거는 주로 이제 그동안에 아주 큰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를 뭐 미국이든 뭐 다른 나라든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같이 해서 비판하는 경우는 있지만 특정 국가의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스탠스로 비판하는 경우는 꽤 이례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본의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겉으로 표현을 못해도 속으로는. 그러니까 어제 일반 이사회 맥락도 한번 나중에 발언문을 한번 보시면 WTO 회원국들끼리 수석 대표가 그 정도의 강도로 다른 나라를 비판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전례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한국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자기들도 장기적인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외국들 아까 말씀하신 일본이나 또 죄송합니다. 미국이나 EU나 다른 일본의 주요 교역국들이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동안의 WTO 체제 내에서 또 크게 보면 가트 체제 내에서 일본이 취했던 자세와는 워낙 거리가 있는 내용이어서 많은 국가들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아니면 상당히 조금 놀랍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일본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8시 뉴스 들으시고 3부에서 고유정 의부자들 사망에 대한 심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출발새 아침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진행자인 노영희 변호사와 새로운 모습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다가갈 텐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새롭게 단장하게 된 YTN 라디오 94.5MHz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이 방송되는 시각은 언제일까요? 1번 오전 7시 15분 2번 저녁 7시 15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